안녕하세요. 홍차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신장내과 편 여섯 번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용인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님,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희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여섯 번째 사건은 폐암 및 대동류박리 의심 환자를 적절한 의료 조치 없이 전원하던 중 구급차에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진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사고 당시 54세 남자로 이 사건 당시 과중한 교감 업무 수행으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피고는 학교법인 I병원입니다. 2000년 5월 31일 환자는 정기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다소 높은 138에 93mm머큐리로 측정되었습니다. 2002년 1월 7일 14시경 환자는 점심 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15시 50분경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수련이 J, 전공의 K가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혈압 150에 90mm머큐리, 심박수 72회, 호흡수 24회, 체온은 3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심전도, 흉부 X선 검사, 혈액 검사 등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흉부 엑스레이상 종괴 관찰, 그 외에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급성 위장간염 진단하에 수액 주입, 진통제 투여 등 대증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환자는 지속적으로 극심한 흉통과 오심을 호소하였습니다. 20시 30분경 흉부 CT 촬영을 하였으나 당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정확한 판독이 어려웠으며 촬영 결과 폐상부의 종괴와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균열선이 일반인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뚜렷이 관찰되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은 이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급성 위장간염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처방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줄곧 극심한 흉통 및 명치부 통증과 오심, 발한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압은 진통제를 맞을 때를 제외하고는 정상 수치를 상회하고 빈맥 증상이 나타난 등 활력 징후가 악화되었습니다. 1월 7일 22시, 1월 8일 01시, 06시경에 잰 혈압 모두 정상 수치를 상회하였으며 1월 8일 08시경 출근한 피고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는 환자를 진찰한 후 증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폐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전원하라 권유하였으며 흉부 CT 결과인 대동맥 부위 균열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경 의료진 동행 없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다 의식을 잃었으며 14시 10분경 구미모 병원으로 갔으나 이미 자가호흡하지 못하여 조치를 위하여 가까운 대학교 의료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환자는 피고병원에서 출발한 지 약 40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상행 대동맥 박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측은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 의무 소홀, 적절한 진단 및 치료기의 미제공, 전원 의무 위반에 대한 병원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쟁점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 의무 소홀과 관련하여 법원은 내원 당시 흉통 및 복통을 호소한 환자의 증상은 식도염, 위궤양 등 경증의 질환과 심근경색, 대동맥 박리증 등 응급질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질환으로 진단을 내림으로써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 의무를 소홀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기회 미제공과 관련하여 병원은 일반 의사가 특정 분야 의사와 동등한 의료 수준을 나타내기 어려우며 진단적 검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였고 동시에 보존적 치료도 시행하였으며 단지 검사 결과에서 대동맥 박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흉부 CT 검사 결과 의료 지식이 없는 문외한이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는 바 최소한 대동맥 부위에 이상이 있음을 의심하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하여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병원은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 대동맥 박리를 의심할 여유가 없었으며 대동맥 박리와 함께 심장 눌림증이 동반되어 사망률이 수술을 하더라도 70에서 80%에 이르므로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종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대동맥 박리를 진단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장 눌림증의 소견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밤새 흉통과 오심 등을 호소한 환자를 의료진 동행 없이 전원시킴으로써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병원은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하여 전원해야 하는 바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환자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고 즉각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더라면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회피하였을 것이므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부적절한 검사 결과 확인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흉통이 있는 환자를 소화기 질환으로
부진한 것과 관련하여 흉통을 유발하는 주요 질병들에 대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며 기본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타나더라도 환자의 임상 증상과 필요에 따라 흉부 CT 촬영 및 검사에 대한 정확한 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방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나 진단 결과를 맹신하여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처방을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보다 면밀한 병력 청취를 통해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의증이 있을 경우 다른 증상에 대한 진단이 간과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CT 검사 결과 간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일정 기간마다 응급검사 소견, 응급질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응급실에서의 환자 이송체계 미비와 관련하여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 이송과 관련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 CT 촬영을 했는데 이제 당시 병원에서 주장하기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 판독이 불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는 이게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이게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의심할 수 있었을 거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 조치를 했어야 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조덕규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영상외과 전문의가 없더라도 일반인이 봐도 볼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게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상외과 전문의가 보지 않아서 놓칠 수 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자기가 당연히 보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영상외과 전문의들도 당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판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아쉬움이 있고 인간적으로 이해가는 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세 의사가 다 잘못했고요. 처음에 봤던 수련의 전공의 그리고 마지막 심장내과 전문의까지 실망스럽게도 놓쳤는데 종괴가 큰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겠구나 너무 빠져가지고 그 대동맥 부위를 놓칠 수 있고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간혹 다른 엉뚱한 게 보이면 나머지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진단도 잘못됐고 진단도 늦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조치라든지 환자 증상이 심한 거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있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고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 대동맥 박리의 전형적인 증상이었거든요. 가슴 아프고 등이 같이 아픈 게 대동맥 박리의 증상인데 근데 박리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같이 났을 때 심근경색증이 더 많습니다. 증상이 더 심하게 올 때. 하지만 박리를 항상 의심해 봐야 하는 정도의 이제 증상이 맞았고요. CT를 찍었음에도 박리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박리를 예측하고 보면 보이거든요. 아무리 종괴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무시하듯이 잘 관찰하지 못했다는 걸로 실망스럽게도 심장내과 전문의조차도 그냥 관심을 안 가지고 슬쩍 보고 지나가면서 종괴니까 딴 병원 보내라고 해서 당연히 뭐 캔서인데 응급질환이 아니니까 그 당연히 119의 의료진에 따라갈 이유가 없었겠죠. 끝까지 환자가 퇴원해서 나갈 때까지 정확한 진단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환자가 이제 나빠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현호 변호사님 아마 해주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이제 판결문을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임상의학 실천 당시에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료 수준에 비추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의료사고 판례나 아니면 의과대학에서 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임상의학 실천 당시 의료 수준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 프로토콜대로 이행이 다 했다면 면책을 시켜주는 그런 그 교육 과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은 이제 판결마다 뒤죽박죽 된다, 우리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콜 제시가 없으니까 과연 이게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판례는 사실 어느 의사 하나에 대한 무슨 뭐 비난이라기보다 제2, 제3의 사고를 막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고를 했을 때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진단이 가능했으면 치료하고 그런 검사를 했는데도 놓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용서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판례는 다 그런 걸 스킵하고 뭐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퉁쳐가지고 그냥 과실이 있다 없다 하니까 환자는 환자대로 억울하다 그러고 의료인들은 의료인대로 억울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임상의학 실천 당시 의료 수준이 뭔지가 좀 적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건 좀 놓친 것 같다든지 아니면 요건 다 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 종류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건 놓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 서로들 그 판례를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임상에서의 문제가 저희들이 보면 병원에 가면 하여튼 루틴으로 CT, MRI 이런 것들을 그냥 찍어요. 그리고 판독은 토요일 날 한 환자가 일요일 날 사망했는데 월요일 날 판독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토요일 날 가서 찍었는데 그리고 퇴원시켰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우연히 어떻게 발견하니까 바로 또 일요일 날 집에 전화해서 빨리 병원 오라고 해서 또 수술한 케이스도 있고 CT를 찍었으면은 판독이 가능할 때 찍거나 뭐 판독이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데를 보내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의료 산업화의 문제가 여기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에 있어서는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응급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 아까 이제 폐암도 있고 대동맥 박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면 진단 시에 우선해서 응급질환부터 감별 진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판례가 상당히 많이들이 있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도 인간적으로는 조금 하지만은 이해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대동맥 박리든 심장 질환이 의심됐을 땐 그거부터 그냥 클리어시켜 놓고 이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질환을 좀 치료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사망까지 이르진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대동맥 박리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두 개로 나눠져요. 어느 거는 뭐 처음부터 수술했었어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과실은 있지만은 인과관계 없다고 해서 기각시킨 판결도 적지 않게 있는데 이 대동맥 박리도 또 이렇게 발생 부위에 따라서도 이제 치료 효과라 그럴까 이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정도 되는 상황에 있어서 조기 진단하고 치료했더라면은 구명 가능성이라 그럴까 또 아니면 후유 장애가 좀 적게 남을 가능성 같은 거는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대동맥 박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하행 대동맥만 박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상행 대동맥까지 박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는 상행 대동맥까지 온 거기 때문에 바로 뒤에 시작 부위에 심장이 있거든요. 박리가 연장이 돼서 심장을 이제 먹게 되면 이제 사망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요. 대동맥 박리가 오면은 진행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혈압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중간에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상행 대동맥 박리인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고 초기 진단 때부터 예를 들면 심장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서 심낭 삼출, 그러니까 심장 쪽으로 연장이 돼가지고 심장 사고 있는 막에 피가 찬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온 경우는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판독을 주말 판독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사실 판독은 응급실에 관련된 거는 응급실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판독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걸 직접 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전화 오라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외래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사를 내어놓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응급 상황인데 외래로 왔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걸 챙겨보는 게 맞겠죠. 근데 외래에서는 보통은 이제 영상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2, 3일이 걸리는 경우도 흔하게 있어서 그거의 프로세스가 바뀌기는 뭐 인력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외래에서 하는 거하고 환자를 보는 응급실에서 하는 거는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케이스에서 아까 지금 이제 신우 변호사님이 표준 진료 지침에 해당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전공의 수준에서 이 대동맥 박리를 발견해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장이 좀 아프신 분, 가슴 부위 통증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혈압도 좀 높으시고, 그래서 응급실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좀 일단 대동맥 박리를 룰아웃 하기 위한 그 사진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루틴화 시킬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뭐 전문화된 심장내과 의사도 CT를 찍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슴하고 등이 같이 아팠다. 그렇게 등이 특히 찢어지지 아팠다.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표현인데,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CT를 찍어보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환자가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심근경색증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는 이제 심근경색증이 아주 명확해서 그쪽에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하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동맥경화는 심하지 않은데 뭐 혈관이 막혀 있다. 알고 보니 대동맥 박리가 진행을 해서 하필이면 관상동맥 있는 그쪽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심근경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게 감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가슴 등이 아파서 처음에 매니지한 거에서 좀 무심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생각이 들고, CT를 찍었음에도 그걸 놓쳤다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침에 왔던 심장내과 의사마저도 그걸 놓쳤기 때문에 뭐 변명의 여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2년 케이스지만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흉부 X선에서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놓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큰 사건이 됐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흉부 X선이나 아니면 단순한 CT 촬영을 해놓고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보지도 않을 거를 그냥 일단 루틴하게 오더를 내놓고, 실제로 오더를 낸 의사 선생님들은 확인하는 거를 제대로 안 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게 사건이 됐을 때 오더 냈던 거 자체가 좀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급실에서는 흔하지는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응급실 선생님들은 이제 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실 것 같고요. 뭐 그거를 실수로 이제 안 하고 확인 안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처방 냈을 때 당시에는 대동맥 박리를 의심해서 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저희가 심근경색증인 줄만 알고 조영술까지 하고 뭐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다 주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나중에 뒤늦게 봐서 상행대동맥 박리로 발견이 돼가지고 응급실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만큼 간별하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엑스레이에서 정상 보일 수 있고 심전도도 정상 보일 수 있고요. CT를 찍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토론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는 흉통도 있지만은 백페인도 좀 있고 뭐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에 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토론회를 하는데 어느 예방의학 전공한 의사 얘기가 결론이 뭐냐면은 의료계에서 자꾸 전형적인 증상, 특이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비특이 증상이 그게 전형적이다.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게 의학에서는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글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도 일찍 역학조사를 했더라면은 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소아과나 호흡기내과 쪽에서 이거를 한 10년을 놓치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예방의학 쪽에서의 역학조사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결론이 비특이적인 게 오히려 그게 정상이다. 전형적인 증상은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혹시
심장내과에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 컨퍼런스를 갖거나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러이러한 증상이 특이 증상이고 이런 증상이 없을 때는 뭐 그냥 위장질환으로 진단해도 된다. 혹시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키거나 하시나요? 야, 특이 증상의 중요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이 증상에 따라가지고 간별 진단이 나누어지는 거는 진단학 시간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아마 그 가습기 사태에서의 비특이진 증상이 전형적이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비특이 증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로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전형적인 증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심전도 엑스레이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도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정밀한 검사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니까요.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측해 보건데 폐에 굉장히 심한 폐렴이 있음에도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균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열도 안 나면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폐렴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를 왜 가습기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비특이진 증상이죠. 폐렴에 기본적으로 열이 난다든지 여러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게 나타났으니까 비특이적인 거를 왜 그랬을까를 좀 더 캐서 빨리 찾아냈어야 된다는 건 아쉬움에서 하신 얘기 같고요. 당연히 전형적인 증상이 더 중요한 게 틀림없는 우리가 진단의 기준점이고 거기에 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그 예방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실 예방학이 오히려 평균적인 그 통계를 더 중요시 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게 의학 전체가 다 그 통계에 의한 입증?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사이언티픽,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전형적인 특이 증상이라는 거는 가장 보편적인 통계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걸 거고, 말씀하시는 비특이적 증상인 거는 결국 뭐 5% 이내, 100명 중에 5명 이내라든지, 그러니까 그 특이도를 얼마로 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명 중에 1명이라든지 5명이라든지 그 정도의 사건에 대한 증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감별 진단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근데 그 부분이 의대를 졸업할 때는 진짜 전형적인 증상을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문의가 되는 거는 비특이적인 것까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반적인 의사들이 의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의 특이한 증상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세부 전문들은 그거를 또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사람이 능력이 이제 아니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